구하는 일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명이다. 하지만 그런 건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될 일이었다. 여리고 조용한 성격의 내 딸 서윤이는 신경과나 안과, 하다못해 내과 의사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딸은 단호했다. 아니요, 꼭 외과 의사가 될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서윤은 자기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꽤 복잡한 수술도 믿고 맡길 정도가 되었다. 주말이나 명절에도 불려나가는 일이 잦았다. 아유, 딸아, 너 그러다 시집은 언제 가니? 어머니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꼭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그럼 아니니? 너도 여자인데 내가 굳이 말해줘야. 아니, 우리 여자 나이는 금방이라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니. 흘러가라지 뭐. 서유는 손을 내저었다. 그녀의 마지막 연애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와의 연애였다. 하지만 그는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 그 이후로 서유는 친구도 남자도 모두 멀리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갈색 곱슬머리에 도자기처럼 새하얀 피부, 갈색 눈을 가진 미인이었다. 그야말로 인형 같은 외모였지만 그 인형은 강철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어쩌겠는가 직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날 저녁, 서유는 병원을 나섰다. 힘든 당직 근무가 끝난 뒤였다. 오전에는 예약된 작은 수술 2건이 있었고 오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남자를 몇 시간 동안 수술했다. 이제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터였다. 서유는 몹시 지쳐 있었다. 병원 공원 오솔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그녀는 상상했다. 마을버스를 타고 엄마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낑낑대던 부츠와 재킷을 휙 벗어 던지고 곧장 욕실로 직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새하얀 욕조에 포근한 블랙베리 거품을 풀어놓고 1시간쯤 푹 담그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침대에 퐁당 몸을 던져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겠지. 바로 그때 끙하는 무거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10월도 저물어가는 쌀쌀한 저녁이었다. 해는 일찍 졌고 그날따라 날씨도 제법 쌀쌀했다. 서유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가까운 덤불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신음소리는 바로 거기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거기 누구예요? 그녀는 크게 소리치며 거의 잎이 다 떨어진 거대한 라일락 덤불 쪽으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손전등 대신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라일락 덤불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입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에서는 으으하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서유는 가까이 다가갔다. 휴대폰 불빛으로 그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진짜 노숙자였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나이는 가늠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수염은 희끗희끗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그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혹시 술에 취한 건가? 서유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의사로서 이 사람에게는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그녀가 노숙자 옆에 쭈그려 앉으며 물었다. 그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는 몸을 공처럼 말고 배를 감싸쥐고 있었다. 제가 좀 볼게요. 어디가 아프신지. 저는 의사예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몸에 손을 댔다.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인간적인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서윤은 그의 손을 배에서 떼어내고 몇 가지 진찰을 하자마자 바로 알아차렸다. 맹장염, 어쩌면 복막염까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지금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서유는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원을 불렀다. 공원에 환자가 있다고요? 접수 담당자가 놀라 물었다. 그건 119에 신고해야죠. 저희 병원으로는 그런 환자 안 받아요. 이분은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다른 병원까지 가는 동안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진 씨, 당장 이송 요원들 좀 불러줘요. 수진은 외과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역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이송 요원들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공원 오솔길로 달려왔다. 서윤이 발견한 사람을 본 그들은 순간 멈칫했다.
박서윤 선생님, 이 사람 정말 우리 병원으로 옮겨도 되는 거 맞아요? 건장한 체격의 민호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럼 이 사람을 여기 버려두자는 말이에요? 서윤이 발끈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노숙자잖아요. 우리 병원은 VIP 전문 병원인데.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자, 조심해서 옮겨요. 이송 요원들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의사의 지시대로 따랐다. 응급실에서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간호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간병인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당직 의사였던 김민준 선생은 자기는 죽어도 저런 너저분한 인간은 수술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제가 직접 하죠. 서유는 픽 웃으며 간병인들에게 지시했다. 자, 여러분, 이분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1번 수술실로 옮겨주세요. 박서윤 선생님, 김민준 선생이 소리쳤다. 선생님은 당직 끝났잖아요. 어서 집으로 가세요. 이 사람은 구급차가 와서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3차 병원? 이런 사람들 다 보내는 곳으로요? 서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붙였다.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은 넘게 걸려요. 이 사람은 이미 복막염이 시작된 게 분명한데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온갖 병균 덩어리들을 다 받아줘야 합니까? 우리 병원은 VIP 병원이라고요? 저 사람한테 어떤 감염병이 있을 줄 알고요? 수술실 제대로 소독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서유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직접 이동식 침대를 밀어 처치실로 들어갔다. 간병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뒤따랐다. 머리로는 서윤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장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이 원장님은 이미 퇴근하셨지만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서윤이 간병인들의 눈에서 망설임을 읽고 말했다. 어서 서둘러요. 이분 씻겨주세요. 저는 수술실로 가 있을게요. 나이 지긋한 마취가 최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옛날 사람이었고 그에게 수술대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그는 서윤의 행동을 지지했고 원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일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았다. 수술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윤아, 네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했어. 최 부장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저 노인분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돌아가셨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일 원장실로 불려갈 각오는 해도. 마취과장이 경고했다. 아니, 왜요? 우리 이 원장님은 뭐, 사람이 아닌가요? 서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야. 이 노숙자 수술비는 누가 낼 건데? 신분증도 없잖아. 최 부장님이 상기시켰다. 세상에 며칠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죠. 아이고, 아가씨. 참 순진하네. 하지만 서윤은 원장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블랙베리 거품 목욕은 무슨 대충 씻고 침대로 기어가 베개에 머리를 파묻자마자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그녀를 깨운 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병원장이었다. 그는 서윤이 병원에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 규정을 어겼다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나더러 이제 병원을 격리 폐쇄라도 하란 말이냐. 이 원장이 외쳤다. 왜 격리 폐쇄를 해요? 저희가 긴급검사 다 했고 흉부 엑스레이까지 찍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장님, 그분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도 돼? 아버지야, 오빠야, 남편이야, 삼촌이야? 그 노숙자 늙은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자격도 없어. 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의사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네요. 서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원장이 고함을 질렀다. 너 해고야. 서류는 킥으로 보내줄 테니 돈은 받을 생각 마. 네 월급은 전부 병원 손해를 메꾸는 데 쓸 거니까. 무슨 손해요?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억울함에 손까지 떨렸다. 병원 소독 비용이다. 원장은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 통화 후 서윤은 넋이 나갔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창가에 서 있는데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딸아, 우니? 어머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전화였니? 원장님 전화였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해고당했어.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듣고만 있었다. 세상에,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부류가 나뉘는구나. 엄마, 사람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마음을 추스르며 서윤이 대답했다. 이 원장님처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위가 중요하지 사람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괜찮아, 딸아 너무 걱정 마. 어머니가 서윤을 안아주었다.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나는 분명히 저 위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믿어. 넌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보상받겠죠. 서윤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근데 난 이제 백수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찾아봐야 할 텐데? 이 원장님이 손을 써서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돼.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가면 되잖아. 그 사람들도 돈 잘 번다던데. 난 외과 의사야, 엄마. 사람들한테 이상한 약이나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데 익숙하단 말이야. 뭐,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일단 두고 보자. 한편 이 원장은 정말로 다른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 동료 원장들에게 절대로 박서윤을 채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불안한 표정의 비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원장님 감사가 나왔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해줬어요. 거기 비서로 일하거든요. 우리 병원으로 특별 감사가 나온다고 알려줬어요. 이런 젠장. 이 원장이 소리쳤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 노숙자는 벌써 내보냈나? 아니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는 치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며 그 노숙자를 당장 병원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냥 덤불 밑에 버리기라도 해? 원장이 고함을 질렀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여기 노숙자가 누워있다고. 서류도 없고 제대로 검사도 안 됐고 신분증도 없는 사람이. 공원 저쪽 끝으로 데려가 거기서 구급차가 데려가게 해. 밖에 날씨가 여름은 아니지만 겨울도 아니니 담요나 잘 덮어주고. 불쌍한 환자가 출구 쪽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지나쳤지만 한 남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저 환자는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밖으로요? 구급차는 어디 있죠? 아, 곧 도착할 겁니다. 이 원장이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환자분이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치료를 위해 이송하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남자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아, 정말이네. 저기 구급차가 오네요. 그는 환자 옆을 지나치려다 문득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 남자가 외치며 이동식 침대로 달려갔다. 아버지 맞으세요? 모두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 남자의 동료 역시 이동식 침대로 다가왔다. 김지훈 과장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그도 환자를 보고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김동철 회장님, 맞으십니까?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노숙자는 그저 남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지훈이라고 불린 남자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그래, 그는 이 남자를 알았다. 과거의 삶에서,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삶에서.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남자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일 것이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지우는 익숙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가 없었다. 2년 동안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모두 버린 채 찾아 헤맸던 아버지가 이렇게 야위고 수염과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란 채로 자기 눈앞에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다니. 그 사건은 1년여 전에 일어났다. 김동철 회장은 당시 막 60세 생일을 축하하고 사업에서 서서히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의료장비와 관련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 지훈이 보건복지부의 관료직을 그만두고 진짜 사업을 맡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일이 좋고 자신은 사업가 체질이 아니라며 버텼다. 이 모든 것이 김 회장을 매우 우울하게 했다. 이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아내의 아들 지훈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의부사들 강민이 있었지만 그는 철이 없어서 금방 모든 것을 망쳐버릴 터였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강민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조금씩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은 습격을 당했다.
도로에서 검은색 지프차가 그의 SUV를 들이받았다. 덩치 큰 사내들이 뛰쳐나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후 노사업가가 기억하는 것은 차와 함께 강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뿐이었다. 그는 가라앉는 차에서 겨우 빠져나왔고 그 후로는 기억이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강둑에 있었고 머리는 아프고 사지는 나무 토막 같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침 강가에서 노숙자 2명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김 회장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은 피 흘리는 머리를 한 노인을 보고는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도움을 주겠다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노숙자들은 골치 아픈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 특히 낯선 사람을 경찰에 데려가는 것은 꺼려졌다. 그래서 그들은 김 회장을 자신들의 무리로 불렀다. 그렇게 김동철 회장은 기억도 과거도 없는 철수라는 이름의 불황자가 되었다. 왜 철수냐고? 그냥 부를 이름이 필요했으니까. 김 회장의 가족에게 경찰은 강에서 차를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곳은 물살이 새서 몇 년을 찾아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고 계속 찾았지만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 한편 강민은 빠르게 회사 대표 역할에 적응했고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이끈 결과 회사는 현재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지우는 형에게 매우 화가 났다. 아버지의 모든 사업을 망쳐놓았으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강민은 비웃었다. 하지만 김동철 회장은 돌아왔다. 그렇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김지훈 과장은 즉시 아버지를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내리기 바빴다. 김지훈 과장은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려 했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잊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될까? 그때 그는 우연히 두 간호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처치실에 서 있었고 복도에서 젊은 간호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세상에 그 노숙자가 회장님 아버지라니. 한 명이 말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저 노인분 비위 맞추려고 프라이팬 위장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서윤쌤은 해고하고 도대체 왜? 그분이 사람 목숨을 구한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그 선생님 너무 불쌍해. 정말 실력 있는 의사인데 손재주가 황금손이라고. 불공평한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온 저분한테 누가 아버지를 구했고 누구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 말해줄까? 아유, 아니야. 그러다 우리가 괜히 피보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문 뒤에서 김지훈 과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자, 솔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간호사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발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지훈 과장에게는 그만의 방법이 있었다. 그 역시 누구든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간호사들은 누가 지훈의 아버지를 찾았는지, 서윤이 어떻게 아무도 듣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는지, 원장이 그녀를 해고할 때 전화로 어떻게 소리쳤는지, 그리고 감사팀이 병원에서 서류 미비자를 발견할까봐 수술 직후에 환자를 길거리로라도 내쫓으려 했는지 전부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것을 들은 김지훈 과장은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은 기분이 좋았다.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노숙자가 감사팀장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에게 유리했다. 그는 이미 병원에서 어떻게 노인을 구했는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이송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규정대로였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권위주의와 독선은 솔직히 말해 모두를 오래전부터 지치게 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장은 사무실 문 앞에 선 김지훈 과장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아버님께는 최고의 간호를 제공할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지훈이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는 원장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분이 누구 아버지인지 알았으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전에는 개처럼 내쫓으려고 하셨으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오해십니다. 이 원장은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구한 그 젊은 의사도 해고하셨더군요. 그녀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거짓말. 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그녀에게 직접 가서 여기로 모시고 와. 알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뛰다시피 사무실을 나갔고 지훈만 홀로 남았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서유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원장을 보고는 당황했다. 설마 서류를 직접 가져온 건가? 서윤아, 내가 했던 말은 전부 잊어줘. 내가 실수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 원장은 초조하게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빠르게 말했다. 병원으로 가자. 네가 수술한 그 노인분의 아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서윤아, 네가 해냈어. 그분이 알고 보니 보건복지부 간부의 아버지였어. 보건복지부요? 서윤이 놀랐다. 그런데 왜 길거리에 계셨어요? 아,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야. 들어보니 이제 경찰이 수사할 모양이야. 서윤은 망설이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좋아,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자. 그녀는 원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김지훈 과장은 젊은 외과 의사를 보고 놀랐다. 정말 젊으시군요? 대단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군요? 용감하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하세요. 그가 서윤에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처럼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서윤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굴했다. 몇 달이 지났다. 김동철 회장은 퇴원했다. 서윤은 병원에서 계속 일했다. 모두가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도시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노사업가에 대한 습격 배후에 그의 의부사들 강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바로 사주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업을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나 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었다. 현재 그는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철 회장의 기억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사업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앞으로는 다정한 아들 곁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낼 것이다. 아니, 그 의부사들은 정말 나쁜 놈이네. 사람들이 혀를 찼다. 친아들도 아니라면서. 그래도 키워줬는데.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 후 강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훈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한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다. 그래도 강민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강민은 재판 후 도시에서 멀리 떠났다. 거기서 살고 있다.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는다. 세상은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품고 있는담. 원장은 이 자세한 내막을 알고 놀라워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동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슬며시 웃었다. 누가 명예와 도덕에 대해 논하고 있는가. 얼마 후 병원에 감사가 있었고 원장이 불법적으로 굴골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돈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원장도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제 그는 명예와 도덕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 의사활동은 정지되었다. 그리고 서유는 여전히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퇴근 후 그녀는 엄마 집으로 서두르지 않는다. 데이트하러 간다. 그렇다 그녀는 지훈과 만나기 시작했고 곧 결혼할 예정이다. 남자가 서윤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 그 나이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모르니까.